오늘은 이제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마지막 챕터입니다. 7장과 8장인데, 그러니까 7장까지가 사실상 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 해수부 장관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리더론, 리더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건 7장까지로 끝나고, 8장은 이 동북아에 관한 비전이죠. 그러니까 8장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에 나오기 위한 이게 이 책이 2002년 10월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어떤 동북아시아에 대한 비전, 국가 비전 이런 걸 쓴 챕터인데 제가 보기에 8장은 그 백이찬 비서관 있잖아요. 지금도 활동하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민주평통 사무처장 하셨던 그 백이찬 비서관의 그 생각이 많이 반영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그 정책을 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노무현의 생각이기도 한 거지. 근데 어쨌든 제가 8장 부분은 약간 이제 개조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대선 공약집처럼 그렇게 정리한 부분이라 8장은 사실은 이 책 전체의 통일성에서 보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백인찬 비서관이 막판에 정리하면서 자기 생각을 급하게 이렇게 채워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2002년 10월에 나왔기 때문에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당대에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았고 그 이후에도 별로 그렇게 사료로서 진보의 미래라든가 여보 나 좀 도와줘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운명이다라든가 이제 그런 유명한 책들보다는 훨씬 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어떤 그 리더론을 살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1차 자료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낸 책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쓴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있죠. 그다음에 어, 어, 이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그 공무원상 혹은 이제 그 관료상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인 의식. 지금까지 이 앞에서도 그랬지만 자율과 책임. 그게 핵심이에요. 주인 의식 이퀄 자율과 책임. 결국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좋은 공직자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저는 요즘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 보면 그런 주인의식보다는 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당원들의 뜻에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기계고 나는 남들의 의사를 따를 뿐이야. 이거 사실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다들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지 않느냐. 혹은 뭐 우리 누구의 의견이 대통령님의 뜻이 이렇지 않느냐라면 항상 누군가 다른 사람의 뜻을 자기는 그냥 전달하는 사람일 뿐 혹은 이행하는 사람일 뿐이지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뭐 다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요. 요즘의 공직자들을 보면 정치인들 뭐 관료들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공직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리더론. 이거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입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 얘기죠. 이 안창호 파트는 요걸 한번 같이 볼게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유명한 안창호 명언집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죠. 쭈르륵 나와요. 그러니까 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안창호 많이 듣고 자랐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완전히 잊혀지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안창호 선생님 말씀 같은 걸 잘 들어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주인의식을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여기서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책에서도 보면 217쪽에 보면 안창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동포에게 고하는 글에서 당신은 주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아니면 여객인데, 여객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지. 주인과 여객을 무엇으로 구분할까? 그 민족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자는 여객이다. 결국 책임감이 핵심이라는 거야.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느냐. 이게 이제 주인의식의 핵심인데 밑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지나가는 여객도 남의 집에 참변이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눈물을 흘리거나 분언을 토하거나 그 집에 위급한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투신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아니요 객이기 때문에 한때 그리고 말뿐 그 집에 대한 영원한 책임감은 없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고 또 요구하는 주인은 우리 민족 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감을 진정으로 가진 주인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진 사람, 너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도산공원에 가면 요 유명한 요거 있잖아요. 그 도산의 말씀 해가지고 도산공원에 가면 거대한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죠.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러면 그대가 먼저 진실한 인간이 되라. 그러면서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을 인물이 없다고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왜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네가 네가 왜 인물이 되려는 공부를 아니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없니 뭐니 하면서 뭐 이렇게 할 거 없대. 네가 인물이 되면 되잖아. 네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인물이 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왜 인물이 없다고 한탄만 해. 요런 게 전형적인 주인의식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의 어떤 이런 주인론, 이른바 어떤 주인론을 가져와서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제 시종일관, 이 책이 일관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 한마디는 결국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과 책임감, 같은 얘기겠죠. 자율, 뭐 그런 거. 그래서 공무원은 관리가 아니라 리더라는 거야, 리더. 행정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공무원을 국민의 머슴, 공복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라는 거죠. 220쪽 보면 이런 얘기죠. 다음으로 공복 또는 국민의 머슴이란 말이 있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종이고 머슴이고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관리라는 말, 관전민비라는 말과는 대조적이다.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기에는 아니라는 거야. 뭐 관존민비도 틀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은 그냥 종일 뿐이다. 그냥 공복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보기엔 틀렸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공무원은 리더가 된다는 거야. 행정 리더. 요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욕먹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이 사실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랑 다르냐면 이재명 대표의 머슴론하고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 연설 중에 그 유명한 촛불 집회에서 굉장히 히트를 했던 유명해졌던 연설이 뭐냐면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입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그 탄핵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여왕 같은 그런 뭐 레이저 눈빛 쏘고 막 이러니까 다들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국민들이 되게 위축돼 있었거든. 근데 이재명이 용기 있게 딱 나서면서 대통령은 국민이 고용한 머슴일 뿐이다. 그리고 머슴이 잘못하면 해고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호응을 얻고 그걸로 이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러면서 그 이재명 대표는 요즘도 툭하면 이제 대통령은 머슴일 뿐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일 뿐이다. 뭐 이런 표현을 비유를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머슴과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는 둘 다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지만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하지만 머슴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머슴이 무슨 책임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뭐 머슴이 나한테 나라가 망했어. 혹은 그 농사가 망했어. 그랬을 때 머슴이 책임집니까? 아이고 제가 책임지고 손에다 갚겠습니다. 이러는 거 본 적 있어요? 머슴은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의 머슴이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머슴이 아니야. 리더야, 리더. 명백하게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왜 리더 아니라 그래? 왜 책임 안 지려고 그래? 그럼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결단까지도 사실 책임을 지는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임을 진다는 게 리더를 자임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인식이 같이 따라오는 거고 그게 없으면 리더가 아닌 거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머슴일 뿐이에요라고 뒤로 물러나는 것도 좋은 리더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고. 그래서 리더가 일을 하게 하려면, 그쪽 공무원들의 행정이 리더인데, 그 리더가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오로지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챕터에서도 뭐 처우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만 처우도 물론 어느 정도 개선해 줘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고위공무원들 처우는 거의 대기업 그 연봉에 맞췄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4급 보좌관만 해도 연봉 8천 뭐 이쯤 되잖아요. 5급 선임비서관님도 아마 연봉 꽤 되실걸요? 뭐 7천, 뭐 8천. 그 정도면은 어디 가서 뭐 돈 적게 받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물론 3억, 4억 받는 그런 기업의 임원들도 있죠. 거기에 비하면 적지만 사실은 처우는 지난 20년간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할 때에 비하면 훨씬 많이 개선됐어요. 근데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느냐? 이번에 최상병 특검 때 벌어진 일들을 보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너는 대한민국의 누구야? 대한민국의 이 분야를 책임지는 리더야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을 계속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쟤는 나보다 더 받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돼?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 근데 돈이 아니라 너는 그 일을 하는 너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게 그게 리더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기자들도 보면 조중동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한겨레 경영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뉴스타파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조중동은 연봉을 많이 주니까 그렇다 쳐. 그러면 한겨레 경영은 왜 열심히 일해요? 뉴스타파 기자들은 왜 열심히 일하고 단독 특종 많이 합니까? 끊임없이 기자로서의 기자 정신, 그리고 자부심, 뭐 이런 걸 계속 고취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단순히 처우로 열심히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달의 기자상이니 무슨 올해의 기자상이니 이렇게 자꾸 이 기자 사회에서 상을 주는 걸 중시하는 이유가 그 상을 타면 그게 굉장한 명예가 되고 그 상을 자부심으로 해가지고 에이스라는 동료들의 평판이 생기고 그게 또 타사로 이직하는 데도 도움되고 어쨌든 기자로서 성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단독 쓰고 기획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일을 시켜야 된다. 근데 보면 요즘 공직사회에서 그런 일이 잘 없죠. 그냥 요즘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거 뭐냐면 보고 잘해라. 보고 잘하고 책임을 어떻게든 위로 넘기라는 거죠. 위로. 너 공무원은 보고만 잘하면 일단은 면피는 한다. 이게 저도 군대 때 선배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아마 요즘 공무원들도 다 그럴 거예요. 무슨 문제 생기면 빨리 위에 보고해라. 윗사람이 책임지게 하라 이거지. 그래서 위로 탁탁탁 보고해서 근데 결국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 싹 다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거야. 이번에 해병대 이제 사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보고 자라라는 게 이제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27쪽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변화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변화의 원동력은 자신감과 자긍심이 아닌가 한다. 내가 해야 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공직사회를 생명력 있게 만든 것이라고 본다. 입에 쓴 말은 약이 된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약도 먹고 영양식도 먹어야 비로소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추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칭찬이라는 거야.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을 절대 아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 칭찬은 그 사람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심어주게 된다. 그래서 나는 공직사회에 대한 균형 있는 비판을 기대한다. 그래야 고칠 것은 고쳐나가면서 또 잘한 일은 확산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추게 해야 되고 자부심을 갖추게 하려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 노무현 대통령 이 책에 보면 끊임없이 장관 시절에 알게 된 무슨 박사무관, 무슨 임 차관보, 무슨 김 과장, 무슨 실장 계속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누구 욕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해수부 공무원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 책만 보면. 왜냐면 다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지. 이미 임기가 끝나고 해수부를 떠나는데도 계속 공무원들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칭찬을 들어서 이렇게 박제를 해놨으니 그 공무원들이 뭐 뇌물 받고 뭐 이런 짓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이제 퇴임할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양심적으로 일을 했겠지. 그리고 그러면 장관의 역할은 뭐냐? 장관은 바로 그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우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관이 도우미가 돼서 공무원들을 도와줘야 공무원들은 도우미가 돼서 국민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장관은 공무원의 도우미,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의 도우미. 도우미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이렇게 머슴놈과 비슷하지만 머슴놈과 약간 결이 다르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멘토로서. 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리더론 해가지고 본인이 아예 챕터로 정리해놨죠. 그래서 1. 전문성과 정치력. 도대체 좋은 장관이 되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되냐, 정치력을 갖춰야 되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전문성도 있긴 있어야 되죠.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부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만 문제나 수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 현안이라 잘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해수부 장관을 딱 맡았을 때 큰 어려움 없이 바로 현안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게 본인이 이제 그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고 해양 현안을 잘 알았다는 게 이유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정치력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231쪽 보면 이러한 나의 경험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관이란 자리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해양수산에 대한 지식 전문가 또 행정 경험을 가진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정책 결정을 위한 판단을 내리며 각계각층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능력이 장관에게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장관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이라도 미리 해당 상임위에서 일리는 업무를 익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국회의원이 되면 가급적 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행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좀 해보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부서의 현안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부서의 장관으로 가면 장관 일을 무난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고 나서 장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232쪽 보면 그걸 표로 워렌 베니스하고 월드 그 이그제큐티브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데에서 만들어 놓은 단순히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를 정의하는 표가 있죠. 뭐 보시면 뭐 대충 우리가 알 만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리더의 자질과 능력 해가지고 이제 뭐 이규성 장관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리더의 핵심적인 자질은 결국 판단력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부하들이 책임 면피하려고 자꾸 보고하잖아요. 지금 이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면 정확한 판단을 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그려서 정확한 판단력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그래서 235쪽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나는 판단력을 꼽고자 한다. 판단이 잘못된 추진력, 판단력이 없는 포용력, 판단력이 약한 설득력 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해당 부처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는 사실 이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최상병 문제도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은 보고가 올라갔잖아요. 여단장이 사단장이 옆에 있으니까 전화로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줘. 사단장님이 야 그거 한 오후 4시까지는 해야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뭐 의견 제시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판단. 그 어떤 그 이렇게 쭉쭉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결국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판단을 내리면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밑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리더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판단력은 뭐냐 236쪽 보면 일단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고 비가 폭우가 내렸고 물이 되게 물살이 세다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고 분석과 통찰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에 들어가서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위험할 텐데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목표가 뭐야 그럼 이 작업의 목표는 시신 이미 돌아가신 어떤 희생자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건데 이 목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맞아?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해? 이 비가 와가지고 물살이 세고 이미 시신 다 흘러내려가는데 여기서 삽으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시신을 다시 수습할 수 있어?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냉큼 철수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리더가 즉 사단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밑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월호 사고 같은. 그래서 저는 이 판단력 부분에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좋은 자질을 가진 사실은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은 판단력에 문제가 있어.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자질인데 이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판단력이 좀 이상한 분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상한 판단 미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그 최순실 사태도 그래서 일어난 거지만 그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전용욱 씨가 본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원내 대책회의가 있어갖고 당직자들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쫙 모여서 다 회의 기다리고 있는데 박근혜 대표가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대표님 이거 중요한 회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왜 안 오시지? 하고 가가지고 비서실에 똑똑 두드리면서 왜 대표님이 안 나오시나요? 그랬더니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대표님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순방을 가셔야 되는데 미국 순방 가서 미국 정치인한테 그 선물을 고르고 계신다. 선물을 무슨 액자형 명함 첩을 할지 무슨 뭐 사기 그릇을 할지 뭐 이런 거를 놓고 다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회의를 늦는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가 그런 거 고민한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자기는 해외에 나가서 누구한테 선물을 하나 줄 때도 엄청나게 수시간을 고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떤 걸 줘야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마음,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가치와 아름다움과 우리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자서전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고민할 수 있죠. 해도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해외에 갈 선물 고르는 것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모여갖고 회의에 있어 자기 때문에 몇 시간을 몇십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런 이사 경중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은. 그냥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공주였고
그냥 의전을 20대 때부터 퍼스트 레이디로 의전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앞에 오는 일이 다 중요한 거야. 그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죠. 한 번도 남을 고려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오는 걸 내가 내 역할을 잘 하는 것만 중요했지 다른 사람과 함께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랫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윗사람들 눈치 보고 남들의 평판도 신경 쓰고 그러면서 판단력이 길러지는 거거든. 근데 처음부터 높은 사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공주였다든가 뭐 이제 뭐 이런 사람 처음부터 바로 국회의원부터 시작했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아랫사람 눈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력이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건 굉장히 의외로 되게 어렵습니다. 의외로 높은 데에 올라간 사람이 그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경험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 어떤 서민들의 애환이나 또 보좌진들의 애환이나 뭐 이런 걸 알아야 사실은 제대로 된 그때그때 맞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좋은 판단력을 가진 리더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에 나온 리더의 힘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장관님은 참 힘센 장관이야라고 이제 자기가 오니까 해수부 공무원들이 그러다는 거죠. 힘센 장관 너는 뒤에도 나오지만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은 아니 내가 무슨 힘센 장관이야. 나는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했을 뿐이야.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협 문제 터졌을 때 수협 그 비리로 수천억 적자 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해수부 공무원들이 역시 장관님 정치인 출신이라 힘이 세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아니 그 내가 무슨 힘이 돼서 했나? 그냥 내가 설득한 거야. 그냥 공무원들을 열심히 기대부 공무원들을 열심히 설득했더니 걔들한테 내 설득이 통한 거지. 내가 무슨 그 힘이 써가지고 했냐 이거죠. 240쪽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재경부 장관에서부터 담당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도 했고 이메일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리고 수협 문제와 관련된 분해 토론도 수십 차례 전개했다. 이러한 분해, 부외와의 토론을 통해 쟁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선입견 없이 형식과 격식을 떠나 마음을 열어놓고 진심으로 노력한 것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건 리더의 힘은 설득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유명한 미국의 리처드 뉴스타트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쓴 고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대통령의 힘은 설득력이라고 딱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책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서 역시 그렇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힘은 설득력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독재 국가에서는 군과 검찰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나오겠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장 동아시아 중심 국가를 향하여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백이찬 비서관이 대선 때 써먹기 위한 어떤 그런 국제 비전, 국가 비전을 쭉 정리한 건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부분만 포인트를 한번 제가 짚어보자면 이 거꾸로 된 지도, 세계 지도 얘기하죠. 이거 보니까 저는 김영춘 장관 책에서도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수부 장관 출신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요거 한번 보세요. 요 사진. 요게 이제 거꾸로 된 세계 지도잖아요. 이게 해수부 가면은 해수부에 딱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해수부 장관 출신들은 꼭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똑바로 된 세계 지도를 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이 그 유라시아 대륙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꼬리처럼 딱 붙어 있잖아요. 물론 뒤에 일본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대륙 지도로만 보면 한국은 되게 변방이다. 변방의 귀퉁이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야. 근데 요거를 이렇게 쏙 뒤집어서 보면 가운데 바다가 엄청나게 크게 태평양이 엄청 크게 있잖아요. 가운데 뻥 뚫린 바다가 있고 그 이 지도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딱 그 바다의 배꼽쯤에 딱 가운데쯤에 한반도가 딱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꾸로 된 세계 지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거꾸로 된 세계 지도가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243쪽 보면 둘째는 삶의 무대가 육지만이 아니라 바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옛날부터 어업보다는 농업을 중시하고 뱃사람을 아주 천하게 여겨왔다. 그리하여 어민과 어촌과 그리고 바다와 연계된 각종 산업을 무시하고 뒷전에 밀어두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발전이 바다로 열려진 길을 통해 가능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다를 삶의 무대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겠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로 무역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가공무역 해가지고 부품 자재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조립해서 해외에 수출해갖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데
너무 우리가 바다의 가치를 뒤로 이렇게 밀어놨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바다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돌고래론. 어, 우물안 개구리, 새우등 그리고 태평양 돌고래 얘기하면서 우리는 항상 옛날부터 우리는 이제 이 미국, 뭐 일본, 뭐 중국, 뭐 소련 이런 거대한 고래 사이에 낀 새우에 불과하고 그래서 여차하면 임진왜란, 여차하면 한국전쟁 이런 식으로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강대국들이 전쟁을 벌이는 그 고래 등에 낀 새우, 고래 사이에서 등 터지는 새우 역할이었다라는 피해 의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가 돼야 된다. 이거 돌고래론이죠. 돌고래 국가론도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한 거죠. 돌고래와 비유하면서 245쪽 보면 보통의 고래는 지구상에서 덩치가 가장 큰 동물이다. 그러나 돌고래는 보통의 고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작다. 비록 돌고래는 덩치는 작지만 고래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뛰어난 지능과 활동력으로 아주 강한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보통 고래와 돌고래는 같은 고래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양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고래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북아 중심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이 해양수산부가 이제 그 로그 우리 건배할 때 우리 맨날 시덥잖아요. 이렇게 삼행시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저씨들. 근데 해수부는 건배할 때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건배를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국가 비전이라는 거죠.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가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자. 뭐 이런 내용이 그 건배사에 담겨 있다는 거지. 근데 저도 공군 출신인데 공군에서도 건배할 때 항상 보면 하늘로 우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항공 우주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맨날 건배사로 하늘로 우주로를 많이 썼거든요. 그것처럼 해수부도 이런 걸 했나 봐요. 근데 이런 어떤 비전,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개척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비전이 담겨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어떤 그 동북아의 비즈니스 그 물류 중심지. 요게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흔히 추진했던 동북아 그 중심 국가의 비전인 거고 이 물류 중심을 좀 더 발전시켜서 어디로까지 가냐면 어, 물류 허브가 되자를 좀 더 발전시켜서 금융 허브론으로까지 가고 금융 허브론은 결국 잘 안 됐죠. 금융허브는 싱가포르인 걸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가면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 균형자론으로까지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이게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좀 아쉬운 점인데 동북아의 이 제한에선 안 됐어. 사실은 그 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동아시아를 아세안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어떤 그 지역 그룹으로 엮고 거기서 한국이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그 동아시아 포럼의 초대 의장을 맡았나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티모르에서 엄청난 인종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그 동티모르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서 거기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 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IMF 그 위기 겪고 얼마나 됐다고 무슨 아세안을 신경 쓰냐 해서 너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 동북아에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게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엄청나게 자극했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일어났고 해외에서 좀 뜨악했어요. 무슨 균형자는 뭐냐면 강대국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1, 2차 대전 때 영국이라든가 혹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되게 균형자인 거지. 근데 한국이 균형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일본도 뜨악하고 중국도 뜨악하고 러시아도 뜨악하고 미국도 뭐? 한국이 균형자 이러면서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균형자하고 너무 이 차이가 나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경계심을 심어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욕만 먹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동북아 안에서 뭔가 역할을 찾으려고 하면 뭐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지금은 이제 특히 한미일 북중러 간의 이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동북아를 묶어서 뭘 하겠다는 게 되게 터무니없는 생각이 됐고 오히려 한미일 하위 파트너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시아를 전체를 놓고 보면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은 민주화도 성공하고 산업화도 성공하고 전 세계에서 그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경제 성장도 잘 했으면서 거기다가 문화 강국 아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한류 어떤 K 컬처의 어떤 담지자로서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한 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임기 첫 해 1년 동안 아시아 10개국을 다 순방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정상회의도 열고 막 그랬죠. 사실은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계승한 건 노무현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이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신남방 정책이 오히려 그것에 가까웠다. 그리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뭘 해보겠다는 구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별로 바람직한 구상은 아닌 것 같아요. 동북아로 우리를 엮으면 강대국들 사이에 만년 5등밖에 안 돼. 주변에 있는 네 나라가 다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동북아에 다섯 나라, 미국까지 껴서 다섯 나라 있는데 북한까지 끼면 여섯 나라죠. 겨우 북한 하나. 물론 동북아 공동체를 만드는 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핵 육자회담 시절에는 그렇게 5대 1의 구도로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동북아 공동체가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동북아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건 저는 되게 낡은 생각이고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 차라리 동아시아 전체, 차라리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이렇게 동아시아 전체를 우리의 마당으로 생각하고 그 동아시아의 리더 국가라고 하면 얘기가 되죠. 동아시아의 리더 국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국이 할만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신남방 정책을 다시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게 낫고 그래야 한미일 동맹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동아시아를 배후지로 하고 있지 않으면 한미일 안에서는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하위 파트너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하위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미일 동맹에서의 어떤 그 핵심 키는 일본이 쥐고 있는 거거든. 미국이 후퇴하면서 일본한테 지역 안보를 맡긴 거고 일본이 해군과 공군을 담당하고 우리한테 육군 담당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하이 파트너로 가가지고 육군이 제일 많이 죽잖아요. 전쟁 나면 전쟁터에 머릿수를 밀어넣는 게 육군이니까 이거는 결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고 저희는 아시아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을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시대 정신과 리더십. 그래서 막 아데나워 얘기하고 빌리 브란트 얘기하는데 하여간 요는 아데나워와 빌리 브란트는 정반대의 인물이잖아요. 아데나워는 우파고 이른바 서방 정책을 편 사람. 그러니까 서독을 적극적으로 그 서방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핀 사람이고 그다음에 빌리 브란트는 동방 정책. 적극적으로 사실은 동유럽과 동독과의 어떤 화해를 추구했던 사람인데 둘 다 훌륭한 지도자라는 거죠. 이게 노무현의 장점이에요. 노무현은 상대적으로 진보 정치가니까 빌리 브란트만 높이고 아데나와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승만 같은 사람이거든. 여러모로 이승만하고 비슷해요. 생물연대까지 심지어 비슷해. 근데 아데나워를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으로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빌리 클린턴을 그 훌륭한 지도자 3으로 끄는데 저는 요거는 약간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경쟁심 같은 게 아니었을까. 빌리 클린턴이랑 동갑이었다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약간 클린턴을 좀 그렇게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왜 훌륭한지는 딱히 몰라. 그냥 뭐 보면은 그 냉전 이후에 새로운 시대, 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한 평화 공존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했다는 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대단하지? 근데 클린턴은 그래서 이제 뭐 루인스키 스캔들 같은 게 있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는 식으로 오히려 옹호도 해주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게 이때는 그래 2002년 당시니까 이때는 그렇게 봤을 수 있어. 이때까지는 이제 클린턴이 뛰어난 정치가로 보였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 클린턴은 오바마를 예비한 거지. 사실은 그 뒤에 오바마가 나타나면서 클린턴의 존재는 확 죽어버렸어요. 예, 사실 클린턴도 되게 뛰어난 정치인인 거 맞아요. 그리고 거의 정치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불세출의 그 정치인이었고 미국을 아주 그 경기 부흥을 시킨 그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뒤에 오바마가 나오면서 이 클린턴이 상당히 위상이 깎여버렸죠. 그리고 이제 뒤에 힐러리랑 같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21세기 시대적 과제. 결국 이제 왜 아데나워와 빌리 브란트가 중요하냐면 시대적 과제, 시대적 요청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야. 그래서 훌륭한 리더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21세기 한국의 시대적 과제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정리한 게 1. 한반도의 평화. 시대적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다? 김대중이 하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때가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퍼주기라고 엄청 비난을 받던 때이기 때문에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옹호하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분열을 극복해야 된다. 분열하면 항상 이용당했다. 친일파한테 이용당하고 군사독재한테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분열의 극복이 중요하고 거기서 핵심은 지역주의 극복이다. 지역주의 타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가치 중심 자회를 실현해야 된다는 건데 이 파트에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이제 원칙과 신뢰입니다. 뭐 생산적 복지, 신뢰가 지켜지는 사회, 원칙이 통하는 사회 이렇게 그리고 시민적 자존심의 회복, 원칙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대선 출마 연설 그 대선 출마 연설이 그대로 나오죠. 여기 보면 269쪽 보면 중간에 한국의 역사를 보면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따져서 잘된 사람 별로 없다. 부모님들께서 가르쳐준 가장 설득력 있는 교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좀 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힘센 사람에게 줄을 서야 한다는 역사적 체험을 우리는 축적해왔다. 불의를 보더라도 외면하고 살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역사를 살아왔다. 이거 그 딱 노무현 대통령 출마 연설이잖아요. 딱 그 출마 연설에 나오는 그 유명한 워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01년 11월 8일 안동 시민회관에서 가진 안동 21세기 시민문화연구소 특강의 원고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편집했다. 이게 백이찬 비서관이 이렇게 편집했다는 건데 결국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하고 다녔던 연설문인 거예요. 연설문. 이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대선 출마 연설 보면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그 원고 없이 보지도 않고 프롬프터 같은 것도 없는데 그냥 거침없이 막 이렇게 사자후를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야. 가는 데마다. 근데 이게 대선 출마를 위해서 연설문을 써가지고 그날 처음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저도 윤태영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민주당의 그 청년 연수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경기도 양평 같은데 이제 연수원을 만들어 놓고 주말마다 청년 당원들 그 지역구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청년 당원들을 불러서 주말마다 연수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연수에서 물론 김대중 정권이었지만 그 연수에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사가 노무현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노무현 고문 그때 뭐 부총재 뭐 장관 뭐 이런 거죠. 노무현 고문이어서 노무현은 그렇게 불러 그 매번 그 청년 당원 연수 강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갈 때마다 똑같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저자 강연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내용이 다 외워지거든요. 저 원고 안 보고도 똑같이 해요. 매번 강의할 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랑 저랑 똑같이 강의하거든요. 매번 갈 때마다. 왜냐면 한 50번 강의하니까 내용 다 외웠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다니니까 내용이 다 외워져가지고 그 대선 출마 연설할 때는 정말 안 보고도 그냥 보고하는 것처럼 확 이렇게 사자후가 뿜어져 나왔던 건데 하여간 요 연설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신뢰. 예,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가치,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축적하지 않으면 어떤 계약도 통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신뢰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 신뢰는 어떻게 나오느냐? 역사를 통해서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청년들이 아, 그래, 정의로운 행동을 해도 손해보지 않는구나 라고 믿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 사회적 신뢰가 갖춰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김구보다 김대중이 위대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 인간적으로는 참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김구처럼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김대중처럼 살라고 하면 그래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물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 됐잖아요. 노벨상도 타고 결국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모범을 삶에 성공한 역사의 모범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강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어떤 성공한 역사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거, 모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렇게 개조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야 되고 정보화 시대, 그다음 남북화의 협력적 계승과 발전, 대북 정책 5대 원칙은 신뢰 우선주의,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군사 안보를 포괄 안보, 그다음에 장기적 시야의 경제 협력, 그다음에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 협력. 그리고 평화 공동 번영 6대 과제는 뭐 블라블라. 이거 그냥 대선 이렇게 공약집 같은 거죠. 외교안보 파티의 대선 공약집 같은 내용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건 백이찬 비서관이 이 분야 담당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좀 화해 협력 뭐 이런 거 좀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아마 대선 때 쓰려고 정리한 내용을 그냥 막판에 분량 채우느라고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이 이게 대통령 장관 시절 구술만 갖고 책이 한 권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씨 분량 좀 적은데 그래 뭐 좀 더 집어넣어 해가지고 뒤에 막 이것저것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노무현 기피 읽기 이렇게 해도 분량이 부족하니까 280, 600방면 그냥 그래도 300쪽은 넘겨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피 읽기에서 박광렬, 김용부, 유시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 일종의 보론을 보내줘서 뒤에 붙여놨잖아요. 근데 나는 그 김용구, 유시민은 별 내용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대충 쓴 거야. 근데 이제 박광렬 서기관 글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에 대한 일종의 이 책 전체에 대한 논평이고 이 해수부에서 직접 일했던 서기관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이 직접 경험해 봤을 때 이 맞다라고 이제 인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무현의 꿈꾸는 조직 만들기 뭐 이렇게 해서 노 장관이 어떻게 했다. 여기서 힘센 장관이 우리 장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처음에 왔을 때는 힘센 장관이었네. 그랬다가 이제 8개월 뒤에 인사가 나니까 우리 장관 인사 났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노무현을 우리 장관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힘센 장관이 아니고. 그만큼 해수부와 일체화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좀 신뢰하고 어떤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성과가 293쪽에 나오잖아요.
정보는 나눌수록 풍부해지고 알차게 된다는 진리를 직원들은 지식항해 시스템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봤던 지식항해, 지식보트. 그 3개월 동안 3월 한 달간 114건이나 되는 자기계발 보고서가 인터넷에 올라왔고 정책 제안서도 21건이나 띄워져 점점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부처 안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114건이나 자기계발 보고서를 올리고 정책 제안서가 21건이나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직 본 적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본 적 없거든요. 요즘 공직사회에서 이런 게 이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아니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회사나 이런 데서 여러분 당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 있냐고요. 이거 20년 전이지만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거죠. 그래서 조회수가 100건이 넘는 정보들이 수두룩해지면서 조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고 직원들의 지적 역량도 한층 강화된 느낌이었다. 노장관은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를 통해 직원 각자가 무리가 되는 길을 보여주었고 서로 격려하며 큰 꿈을 실현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블라블라.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 응원한다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죠 이 글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증인 거죠. 이 글이 그냥 노무현 개인의 어떤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해수부 공무원 출신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인증해주는. 왜냐면 이 숫자를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114건, 21건, 뭐 조회수 100회 뭐 이런 숫자를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바로 팩트체크하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노무현이 해수부를 짧은 시간 안에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상당히 분위기를 바꾸고 변화시켜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의미가 있는 보론으로 붙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보면 이런 공개적인 자기계발글보다는 블라인드, 우리 에서도 그렇지만 다 블라인드가 엄청 활성화돼서 블라인드에 뭘 죄다 욕만 올라오죠. 욕만 누구 뒷담화 까고 욕하고 이런 얘기만 잔뜩 올라오지. 다 익명 게시판화 돼가지고 이렇게 실명으로 자기계발 보고서 올리고 정책 제안하고 이런 문화가 요즘 공직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아주 독특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참 그 시절이었으니까 가능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노무현이라는 그런 독특한 리더였으니까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어쨌든 그런 아련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이건 사실은 조그만 기업에서도 실험해 볼 수 있는 거고 작은 동아리에서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정당 안에서도 그 어떤 지역위원회라든가 혹은 어떤 섹터 청년이라든가 뭐 또 그런 분과위원회 같은 데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선 말하는 어떤 노무현 리더십의 핵심 가치, 주인의식, 책임감, 원칙과 신뢰, 자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자기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게 우리가 이 책을 읽은 가치가 아니겠나 싶고 요즘 민주당에서 사실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 주권주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당원 주권주의도 따지고 보면 이거거든요. 당원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당원 주권론은 말이 당원 주권론이지 실제로는 이재명 주권론.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만 과잉 대표되는 당원 주권주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진짜 당원 주권주의를 하려면 이게 당원들이 실제로 뭘 해볼 수 있게끔 더 권한과 재원을 아래로 내려줘야 돼요.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건데 당원 주권론의 핵심은 지역위원회로 돈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돈을. 왜냐면 지금 민주당은 1년에 수백억의 국고 지원을 받고 거기에 지금 240만 명의 당원들이 당비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백억 대의 자산이 들어와요. 근데 보면 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중앙당으로 가요. 그리고 지역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이 개인 사비로 운영하라는 거야. 근데 지역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밥 한번 살려면 지역위원장이 다 자기 카드로 돈 써야 되는데 그게 운영이 될 수가 없죠. 제가 하는 노조만 해도 저는 언론노조의 MBN 지부잖아요. 우리 노조원들이 일정 1% 회비를 떼면 75%는 저희 지부가 쓰고 25%만 본조로 보내요. 그럼 그 25%를 갖고 본조는 살림을 하고 75%를 갖고 내가 우리 지부 살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부에 한 달에 뭐 700만 원, 8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그 돈을 갖고 내가 조합원들 밥도 사고 이러면서 지역 이렇게 조합원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당도 마찬가지야. 당원들한테도 한 몇백억의 당비가 들어오면 적어도 그 지역위원회에서 거치는 당비는 지역위원회에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거 갖고 당원들한테 밥도 사주고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용산구만 해도 민주당이 아마 당원이 한 6천 명 된대요. 저도 뭐 당원은 아니지만 들어보면 6천 명이 천 원씩만 내도 6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 그 600만 원을 그냥 지역위원장한테 한 500만 원쯤 쓰라고 주면 그거 갖고 얼마든지 지역위원장이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당원들 밥 사고 그러면서 당원 조직 막 건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중앙당이 가져가. 중앙당이 가져가고 중앙당이 어디다 쓰는지도 알지도 못해. 예.
그리고 나서 중앙당이 쌈짓돈으로 다 쓰고 지역위원회는 너네가 알아서 관리해 그러고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법인카드 주는 것도 엄청 무슨 선심 쓰듯이 그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니 무슨 상근 부대변인이니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100만 원짜리 법인카드 주는 것도 대단한 선심 쓰듯이 한단 말이죠. 이래놓고 무슨 당원 주권주의냐 이거야. 그래서 진짜 당원 주권주의를 하려면 중앙당이 갖고 있는 예산을 지역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돈을 그 당비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당비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썼다고 영수증 첨부해서 공개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서 그 중앙당의 예를 들면 아니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원들이 왜 10% 15% 굳이 의사를 반영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당원 주권주의입니까? 그거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대의원이 할 일이 있고 일반 당원들이 할 일이 있는 거죠. 각자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하게끔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국회의원들이 뽑는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들의 의사를 뭐 몇 프로 반영한다, 뭐 10% 반영한다. 이게 무슨 당원 주권주의입니까? 그냥 그거는 그 정치 고관여증, 너무 이렇게 정치 몰입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과잉 대표시키는 거지. 진정한 당원 주권주의는 지역위원회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지역으로 그 당비를 내려보내는 게 당원 주권의 시작이다. 저는 이제 요즘 당원 주권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소감 들으면서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